네, 계속 보시죠. 아까 제가 잘못 적은 게 있었는데 그 무효행위의 추인하고 원칙이 뭐였어요? 무효인데 제가 유효라고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무효.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를 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게 법률행위의 무효예요. 무효. 그 무효라는 것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은 됐는데,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취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다면 현재는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현재는. 현재. 근데 아직 확정적은 아니고 불확정적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아니고 세모. 이 정도예요. 근데 사기당한 제가 화딱지가 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취소를 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취소 시부터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취소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소급효가 있다. 그럼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야? 무효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당해서 물건을, 땅을 좀 싸게 팔았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사기당한 건 알았는데 요즘 시세가 떨어졌고 당장 돈도 좀 필요해요. 그러면 나 이거 취소 안 할래? 라고 해서 이걸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요. 이거 똑같아요. 추후인이요. 뭔 추인이 자꾸 나오죠. 우리가 추인 이제 세 번째 본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 있었냐면 무권대리.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전 시간 마지막에 우리 뭐 봤죠? 뭐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한다. 두 개 봤고, 이번에 세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걸 알고도 추후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금 불확정적 유효 상태인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안 하고 추인을 합니다. 자, 추인하면 이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행위의 추인이 갖는 의미는 불확정적 유효, 다른 말로 하면 유동적 유효죠. 이 유동적 유효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뭐가 됐으니까. 확정적 유효죠. 그래서 취소에서 중요한 건 취소와 관련되는 효력하고 누가 취소하느냐,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의 문제, 요걸 이제 차례대로 봐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한다고 했냐면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지 한번 먼저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0쪽에 140조가 나옵니다. 페이지와 조문이 일치하고 있어요. 140쪽에 140조. 자, 조문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법이 정하는 취소권자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제착사 나온 거죠. 제착사 나왔고,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의 승계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법이 네 가지를 정하는데 얘네들 이외에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저 법조문에서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딴 사람은 못 해요. 그러면 몇 가지 확인하실 점은 제한 능력자, 대표적으로 이제 미성년자 같은 사람인데 이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요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취소는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취소잖아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미성년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책임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단독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비교되는 건 추인이겠네요. 추인을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추인을 하면 그 미성년자가 책임에서 벗어나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단독으로 하게 내버려둬도 상관없지만 미성년자가 혼자 추인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추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또는 미성년자면 성년자가 된 다음이라야 추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추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랑 계약하는 사람이 살살 얘기 잘해가지고 뭘 받아낼까요? 자, 다시 천천히 생각.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자, 추인하면 불확정적 유효가 어떻게 돼요? 확정유효. 그러면 계약상의 이행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취소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랑 계약할 때 미성년자한테 잘 이렇게 만난 것도 사주면서 계약서 쓰게 하고 뭘 받아낼까요? 뭘 받아낼까요? 추인 받아내는 거죠. 그럼 추인 받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가 돼서 취소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취소권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게 또 중요하게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그 취소를 또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뭐 맨날 취소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취소하면 한 번 취소하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는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요. 차고 사기한 바 있고 대리인. 대리인은 우리가 대리 공부할 때 두 가지 있었어요. 수권,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임의 대리인. 근데 수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대리 파트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임의 대리인이 취소나 해제를 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로 뭘 따로 받아야 되냐면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취소나 해제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별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승계인. 승계인은 특정 승계가 있었고 포괄 승계가 있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특정 승계는 특정된 것만,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는 와장창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했다. 매수인은 무슨 승계예요? 특정 승계. 상속을 받으면 포괄 승계. 이런 승계인도 얘네들을 승계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계인은 그 취소권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고요. 법률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취소권만 승계했다. 이건 안 돼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있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갑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갑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지상권을 취득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물권의 종류하면서 볼 건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토지 이용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얘 뭐 당했어요? 사기. 그러면 당연히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했으니까 취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포괄승계인이요. 근데 이 포괄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이라는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사기당한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승계? 특정 승계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취소권만 가져가. 이게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되고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소권자고. 그러면 취소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제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을이요, 사기쳐서 얻은 지상권을 A에게 팔았대. 양도했다. 그럼 현재 누가 지상권자냐면 A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이 만약에 상속받은 병이 취소한다면 취소를 을에게 해야 하느냐, A에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누구에게 하는 게 맞아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A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외 없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A예요, 을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자, 또 보죠.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얘가 이제 18살이었어요. 그리고 갑에게는 A라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었고, 근데 이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산 을이 이거를 다시 병에게 팔았대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어진 사례야. 이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옳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오지선다가 쭉 나왔겠죠. 우리 정도 실력이면 뭐 주관식으로도 풀죠. 자,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미성년자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A. 갑과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 또는 병이에요? 을이죠. 을. 누구랑 한 거예요? 을. 얘가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자 있는 이런 법률 행위를 을이 한 거지 병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요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우리 이거 봤어요. A가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이 제3자, 이걸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언제 가능해요? 을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알았다면 갑은 취소를 A에게 해요? 을한테 해요? 무조건 예외 없어요. 누구랑 계약했냐를 보셔야 돼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이건 뭐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그림만 보시면 돼. A가 갑에게 사기쳐서 갑은 누구랑 계약했다고요? 을. 그럼 누구한테 취소해요? 당연히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 사기쳤다고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가 갑에게 사기쳐서 둘이 매매 계약을 했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얘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교재 한번 볼게요. 140쪽에 괄호 1번 제한 능력자 있는데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인은 단독으로 못하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해요. 2번에 차고 사기 강박, 3번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승계인이죠. 그 보조단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참고, 두 번째 참고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계인. 승계는 셋째 줄 마지막에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률상 지위가 승계돼야 되고, 자, 취소권의 행사 방법,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니까 취소권은 무슨 권이라고 불렀어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방식의 제한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방식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방식의 제한이 있냐 이러면 없다 이렇게 찍으면 99% 정답이에요. 방식의 제한은 없고, 그럼 오른쪽에 괄호 2번에 보면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 상대방, 항상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일부 취소는 지금 일부 무효랑 비슷한 건데 안 보셔도 되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취소의 효과가 나옵니다.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요? 처음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소구표가 있다. 처음부터 무효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부당이득. 무효 취소하면 반사적으로 부당이득이 나와야 돼. 근데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특별 규정을 둔 거야. 받은 걸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특칙,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요. 갑이 18.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근데 이 미성년자가 할아버지가 하나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대금 1억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 대금 1억 중에 3천만 원은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탕진했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은 집안 생활비에 보태 썼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은 조만간 탕진하려고 일단 책상 안에 넣어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엄마가 알고 취소시켜버렸어요.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받은 걸 돌려줘야죠. 부당이득 반환. 근데 이 미성년자, 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뭐만 준다고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현존이익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일단 3천만 원 탕진했어요. 없어요 이건. 이건 분명히 책상 안에 있는 현존이익이에요. 문제는 생활비죠. 생활비로 써버린 것이 현존이익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까지 현존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것은 이 돈이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현존이익이에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미성년자가 받은 대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냈어요.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전액이요. 그렇죠? 생활비는 현존이익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보호 대상이에요. 그러면 을은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을은 현존이익만 상환이에요? 전부 줘야 돼요? 얘는 전부 주는 거예요. 누구만 현존이익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제한능력자가 자기가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전부 반환이냐 현존이익 반환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반환이에요. 그렇죠? 현존이익만 반환이에요. 제한능력자가 무조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미성년자가 18살의 미성년자가 매매를 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미성년자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은 알겠죠. 모르면 의사 능력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건 알아요. 미성년자인 건 알고 거래해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지문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OX예요. 맞는 거였죠. 악의자라 하더라도 현존이익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142쪽에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 기억해 볼게요. 기억. 반환 의무에 대하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는 특칙을 두고 있대요. 탕진한 것은 줄 필요 없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추인 나오죠. 취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인이에요. 그러면 추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냐면 불확정적 유효를 뭐로 만들어요?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합니다. 자, 그러면 추인을 볼 텐데 이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취소권자가 해요. 얘네들. 제착사,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냐면 추인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요 2번이 집중 출제가 됩니다. 자, 뭐 지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보시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야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추인을 단독으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성년자가 돼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취소 원인이 미성년이라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성년자가 되어야 이제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제가 사기를 당했으면 이걸 추인하려면 기망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기망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죠. 만약에 기망 중에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이 아닌 거죠. 만약에 기망 중에 추인도 추인이면 사기치면서 뭘 받았겠어요? 추인까지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건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맞히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모르는 척 하고 계시지만 이거 맞히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을이 갑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치거나 협박을 했답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협박을 당해서 강박 중이에요. 그러니까 강박 중이라는 건 여전히 무서운 상태, 여전히 공포심에 있는 상태야. 너무 무서워서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박 중의 추인은 추인이 아닌 거죠. 만약에 강박 중의 추인도 추인으로 해버리면 얘는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협박하는 애가 당연히 협박하면서 뭘 받아낼까요? 추인 받아낼 거 아니야? 그건 추인이 아니라고. 또 을이 갑에게 사기쳤어요. 기망 중에 있대. 아직도 속아 있는 거예요. 상태 지금 띵해요. 기망 중에 좋다고 추인합니다. 자, 이거 추인이 아니야. 아니야. 취소할 수 있게 돼. 그럼 언제 해야 추인인 거야? 기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거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이제 기망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피해본 것도 없고 이 계약을 그냥 하고 싶다. 그때 추인해야 추인인 거지 기망 중에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법정 대리인. 취소에서 단일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 이거예요.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려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성년자는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누구죠? 부모, 친권자예요. 친권자. 그럼 미성년자는 어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권자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리다는 사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은 누가 대리해 주냐면 후견인.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가 배우자가 후견이에요. 그러면 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배우자인 후견인은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태가 좋으셔야지. 안 좋으시면 가칠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제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은 있어야 돼.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인되면 그게 불확정적 유효가 뭘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서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을 취소 행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 교재 잠깐 볼까요? 143쪽에
그 추인권자는 뭐 취소권자가 하는 거고요. 2번의 취소 원인의 소멸, 이게 이제 핵심인데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번이 핵심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효과,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그 후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정 추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2억 원짜리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근데 갑이 이거 나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어요. 사기당하는 걸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나 이거 추인할게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그게 임의적인 추인인데, 근데 갑이 추인한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말하진 않았는데 얘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대. 계약을 뭐 했냐면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얘가 주는 돈을 아무런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추인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명시적으로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추인으로 간주해버리겠다고 어디에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 정해놓은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 145조에서는 6가지를 정해놨어요. 지금 사유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자기가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인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145조의 법정 추인 개념.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146쪽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나오죠. 146조, 자, 조문을 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3년 안에 내가 사기당했네 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3년 안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돼. 아까 이 기간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척기간이다라고 불렀다. 제척기간.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사기당했대. 언제 했냐면 2000년에 했대. 2000년에. 근데 이 갑이 2001년에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이게 무슨 얘기죠? 취소 원인이 소멸, 기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합니까?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04년이고 이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이겠죠. 뭐가 더 빨리 와요? 이때까지 행사 안 하면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갑이 2008년에 애가 좀 느려요. 내가 8년 전에 9년 전에 사기당했네? 이제 알았대. 그러면 갑의 취소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11년이에요? 10년이에요? 이게 더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척기간. 형성권은 전부 뭐에 걸린다고 했냐면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라는 걸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방적인 형성권을 기간 제한 없이 둘 수 있다 이러면 40년, 50년 지나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그때까지 법률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관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성권은 일정 기간 안에 행사 안 하면 바로 소멸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입법자들의 취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 봐두시고 판례 제목에 한번 보세요. 판례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민법 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 기간의 법적 성질, 괄호에 무슨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이고 그 기간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인지 적극. 적극이라는 건 인정한다고 했죠? 부정하는 건 소극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도 소송 들어온 거 보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끝내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 갑이 을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언제 제기했냐면 예를 들어 2011년에 제기한 거예요. 취소소송을. 그러면 이 취소권의 행사는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2000년에 계약을 했는데 2011년에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제척기간 경과했잖아요. 근데 이 의뢰하는 소송 당사자가 뭐 알게 보여요. 제척기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의뢰 주장이 없으면 갑에 승소 판결하라는 거예요? 기각하라는 거예요? 기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얘가 주장 안 해도 신속하게 확정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로 이유 없다라고 바로 기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건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제척기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해줘요. 주장하는 것만 해요. 주장하는 것만. 근데 제척기간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봐두시고. 자, 이제 총칙은 다 끝났어요. 조건기한 나오는데 조건기한은 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만 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용어만 좀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교재 149쪽에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기한 이렇게 나와요. 그 149쪽에 보시면 조건의 의의가 있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것은 부가하는 약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의미 없어요. 그냥 조건기한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건의 정의만 좀 보고 넘어가죠.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한다. 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첫 번째 확인하실 점은 조건의 정의에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성립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성립은 이미 된 거고 조건이 성취되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요.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기한이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활에서 많이 겪는 일이지만 용어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정지 조건이 뭐고 해제 조건이 뭐고 이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장래. 조건은 현재나 과거는 아니고요. 장래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와 도래 여부가 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조심하실 점은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을 맞춰보세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갑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갑은 사망해야 안 해? 하죠. 그럼 뭐예요? 기한, 기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뭐뭐 하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뭐뭐 하면 if, 조건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봐야 돼. 그러면 갑이 사망한다는 건 확실해요. 기한이요. 근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다? 확정 기한이고,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면 불확정 기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를 보셔야 되고, 확실하면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줄게. 뭐예요? 비가 와야 안 와요? 와요. 그럼 뭐예요? 기한이에요. 언제 와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되고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줄게.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죠. 그럼 불확실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조건이라고 해야죠. 구별이 되시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난감을 사줄게. 확실하고 언제인지도 정해져 있죠. 이런 건 확정 기한이다라고 불러요.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변리사 시험에서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이 기출지문이에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생명체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기한부죠. 조건부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부 행위다 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갑이 3년 안에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뭐예요? 갑이 3년 안에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갑은 3년 안에 사망해야 안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럼 그건 뭐라 그래야 돼? 조건이죠. 이쯤 되면 짜증이 슬슬 나죠? 일단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보세요. 갑이 사망하면이라고 써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럼 기한이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에요. 근데 갑이 3년 안에 사망하면 이렇게 써 있으면 3년 안에 사망하는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조건으로 가야지 기한으로 가면 안 된다. 다른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이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내겠다.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낸대. 뭐야 이거? 첫눈은 와야 하나요? 와요. 언제 와요? 모르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불확정 기한. 언제 올지는 안 정해지니까. 설날이 되면 뭐 사줄게. 이러면 확정 기한이죠. 이제 그만할게요. 구별하셨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이 법률 용어를 쓰지 않아서 처음에 되게 생소하니까 헷갈려요. 그것만 좀 적응하시라고 개념을 보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친구야,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필요할 테니까 내가 부동산 하나 줄게 라고 했어요. 합격하면 준다. 합격하면이라는 건 일단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물론 모두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부 증여가 되죠. 그러니까 을이 앙 고마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해. 이런 조건을 뭐라고요? 정지 조건.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하고 친한 친구 사이인데 갑이 먼저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야, 너도 취업할 거잖아. 너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안 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해조건.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 생활비를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표현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평소에 안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80점만 맞아오면 게임 현질해 줄게. 뭐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은 평소에 써도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수학 점수 80점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장난감을 증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게 좀 괴리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주고 갖고 놀아. 근데 너 공부도 좀 하면서 놀아. 너 혹시 예를 들어서 시험 봐서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 돌려받을 거다. 그건 무슨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50점 이하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한 방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가운데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어요. A를 정지 조건으로 B한다. A를 해제 조건으로 B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A는 합격하면, 취업하면, 뭐 하면 일정한 사실이 들어갈 거고 뒤에 나오는 B는 법률 행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정지 조건 B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B라는 법률 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다요, 없다? 현재. 없죠. 이거 생기는 거니까 현재는 없어야 생길 거 아니야? 현재는 없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가운데 뭐가 써 있어요? 이거? 그럼 B라는 법률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이게 성취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소멸해요. 그럼 소멸한다는 건 현재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 해제 조건으로 써 있으면 현재 효력이 있는데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 판례 하나 볼게요. 거짓말했더니 분필이 깨지고 그러죠. 답이요. 을한테 약혼 예물을 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약혼 예물을 주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오래 못 가서 이 혼인이 깨졌어요. 그러자 이제 갑이 을한테 약혼 예물을 돌려달라고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계약이다 라고 판시해요. 자, 느낌이 팍 와요? 오시면 좋고 안 오면 뜯어보면 되죠. 가운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없어져서 돌려받을 수 있냐면 혼인이 불성립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의 약혼 예물의 정의가 이렇다면 갑은 을에게 줬던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요, 없다요?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돌려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혼인의 불성,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래 못 갔다 그랬지.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버렸다면 혼인의 불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증여는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소멸 안 하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생각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혼 예물 왜 주죠? 결혼하려고. 자, 결혼을 했어요. 목적 달성 끝. 못 돌려받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을 못 한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치사 이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혼인을 위해 준 건데 혼인을 이루지 못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이 표현이라고요. 근데 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소멸될 리가 없죠.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생활비 증여를 끊겠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 취업을 못하면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취업 못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셨어요? 예. 자, 짜증나는 김에 계속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하면 할부 거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매수인이에요. 돈 내고 사는데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고급 시계를 팔았는데 12개월 할부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 거야. 그러면 을이 시계를, 매수인이 시계를 인도받았어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남겨진 거예요? 매도인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그러면 을은 언제 진짜 소유자가 될까요? 대금을 완납하면. 자, 그러면 을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때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라고 할까요? 해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어이가 없죠. 그러면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자인데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지 조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정지 조건. 우리 시험에 이걸 해제 조건으로 틀리게 한번 냈죠? 정지 조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중요한 판례고요. 갑이 을하고 첫 계약을 합니다. 첫 계약을 하면서 그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이전해 줍니다. 근데 이 첫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팍 오세요? 안 오면 뜯어보면 돼요. 가운데 무슨 조건이에요? 그럼 현재 증여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죠. 해제 조건이니까. 근데 언제 없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을이 야, 나 더 이상 첩관계 같은 거 안 할래 라고 하면 줬던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붙이면 되는데 안 돼. 이런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이에요. 이게 왜 불법 조건이냐?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을이 반사회적 관계를 청산하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라면 을은 이거 끝내려면 뭘 줘야 돼? 아파트 돌려줘야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반사회적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끝내는 거예요? 아파트 때문에. 끝내면 줘야 되니까. 곧 엄동설환이 올 텐데 이거 주고 밖으로 나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유효라고 한다면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첩계약 공부할 때 뭐 있었냐면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단어만 하나 바꿔볼까요? 부첩관계 종료를 예를 들어 정지 조건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부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끝내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첩관계를 끝내면서 대가로 예를 들어 뭐 위자료라든지 생활비를 주는 건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면 반사회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을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일까요? 법률 행위까지 전부 무효일까요? 전부 무효. 그래서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까지? 법률에 싹 다 무효. 그럼 싹 다 무효면 갑은 돌려받을 수 있다요? 없다요? 돌려받을 수 없죠.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급여. 우리가 103조에 반하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조건의 개념, 조건이 뭐고 기한이 뭐고 그리고 조건의 종류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조건이 뭐가 있다고요? 정지 조건. 그래서 A 정지 조건 B라고 써 있으면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 A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현재는 B라는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 상실하게 된다. 그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OX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O겠어요, X요? 당연한 거죠. 해제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하는 거.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시험에 합격해야 효력이 생기지 떨어지면 효력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요것만 본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총칙이고요. 안 보셔도 된다는 건 영원히 안 보신다는 게 아니라 요번 과정이니까 다른 데 막 X하고 이러지 마시고 자 물권법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시죠.